자,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3, 4월입니다. 3, 4월. 3, 4월 강의 이제 영어 서답형 이제 영역별 문풀 수업 이제 3월 첫 주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 수업이 저희가 이제 3, 4월 첫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그거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직강생, 임강생 매주 답안지 써서 대신 또 첨삭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또 첨삭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것을 뭐 최대한 길지 않게 10분 이내로 다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기입형 1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제 3, 4월 달 우리 전공영어 영역별 이제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뭐 대략 이 정도에 맞춥니다. 어느 정도 맞추냐면은 1, 2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현재 1, 2월이 지났고 저희가 3, 4월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1, 2월 달은 뭐 학원을 수강을 하셨던지 아니면 옛날에 수강했던지 아니면 혼자 공부했던지 간에 뭐 1, 2월 과정 공부는 뭐 조금은 했던 걸로 일단은, 왜냐 3, 4월이니까 전제하고 이제 저희가 3, 4월 요 수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먼저 진행할 과목이 인력 문학이니까 일반 영어 영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난이도는 아무래도 아직은 좀 초반부니까, 상대적으로 초반부니까 그 일반 영어나 영미문학이 아주 많이 어려웠던 시절의 기출처럼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3, 4월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재작년 혹은 그 전에 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력 문학이 재작년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는 작년 기출문제 선에서 별로 안 벗어나는, 상대적으로 재작년보다는 쉬웠던 작년 기출문제의 난이도 선에서 별로 안 벗어나게 가끔은 그보다는 약간 쉬운 것도 좀 섞어가면서, 또 그러다 한 번씩은 우리에게 약간 좀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것도 한 번 넣고 하는 요 정도. 되게 평균 잡으면은 체감 난이도는 별로 안 높았고 상대적으로 용했던 작년 기출 정도 수준에서 인력 문학도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 지문의 문장 하나하나의 해석 난이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제의 그 지문 길이 이런 것도, 지문 길이나 그 지시사항, 디렉션의 복잡한 정도 이런 것도 작년 기출 수준은 벗어나지 않도록 아무래도 3, 4월 달이라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뭐 그렇게 먼저 출발을 하려고 해요. 물론 당연히 5, 6월 달에는 좀 더 높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7, 8월 달 되면은 역대 모든 기출에 온갖 어렵고 쉽고 어려웠던 모든 난이도를 다 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확실한 실전 훈련이 되게는 이제 7월 달 모의고사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뭐 지문 길이도 훨씬 많이 길어지게 되고 할 건데, 지금은 이제 3, 4월 수준의 수업임을 감안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작년 기출의 수준을 안 벗어나고 어떨 땐 약간 쉬운 것도 좀 배합하는 뭐 요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진행해요. 여러분 7주 아닙니다. 8주. 요 3, 4월 문풀 수업은 다 8주입니다. 8주. 그리고 중간에 쉬는 토요일은 없어요. 중간에 쉬는 토요일 없이 이번 주가 1주 딱 시작해가지고 쭉, 이 서울 직강 기준으로는 쭉,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날 한다고 그러고 부산은 아직 미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일단 서울 기준으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쭉 해서 매주 토요일 안 쉬고 이렇게 8주를 진행하는데, 이 8주 동안에 그렇긴 하더라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정된 것이긴 하더라도 지난 8년 동안 저희 임용고사 전공영어에 나왔던 인력 문학의 모든 유형, 모든 질문 유형은 다 우리가 섭렵해 볼 수 있도록 여러 회에 걸쳐서 두루두루 분산시켜서 제가 안배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 4월 수준에 맞게 난이도는 살짝 조정하되 기존에 8년간 물어봤던 서답형 문제, 기출에서 물어봤던 온갖 종류의 그 물음 방식들은 고루고루 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알다시피 흔히 인력이라고 한 과목으로 취급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학하고 일반 영어가 섞인 사실상 두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력 문학이 재작년처럼 배점이 높으면은 인력 문학만 무려 32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는 살짝 떨어져서 28점으로 갔고, 어쨌든 평균 30점이에요. 인력 문학이 평균 30점이고, 거기서 이제
문학이 고정적으로 일단 12점은 차지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령이 16점, 18점, 16점, 18점 이 정도로 일령이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영어에는 늘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도 되는 뭐 6번 같이 서머리, 이 서머라이저라는 문제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이건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수업도 매회 서머리 문제는 이렇게 끝부분이나 이런 데로 해갖고 무조건 한 문제, 소재도 다양하게 매회 바꿔가면서 고루고루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용고사 일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3, 4월에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은근슬쩍 이 기입형이 그리고 서술형의 꼽사리 껴서 서술형의 한 부분으로 슬그머니 들어간 그 서술형이 낑겨있는 기입형이 이게 은근히 사람 어렵게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기입형을 따로 2개씩 공부하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은근히 약해하는 대목이 일반 영어 기입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비중으로 기입형은 좀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할 때 이 문학에는 시, 소설, 희곡, 시, 소설, 희곡 이렇게 3대 장르가 있고 가끔은 찬조 출연으로 에세이, 수필이 좀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작년에 A형에 나왔던 그 일반 영어 기입형 문제가 일반 영어로도 A형에 나왔던 일반 영어 기입형 문제가 일반 용어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에세이 수필이에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작년에 그 에세이 수필 문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 소설, 희곡의 에세이까지 그래서 이제 문학이 서술 2개, 거기서 기입 2개에서 여전히 12점은 계속 고정으로 잡고 들어갔던 그런 출제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반영도 가끔 하면서 최소한 시, 소설, 희곡 요 3대 장르만큼은 매회 무조건 다 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을 내는 요 강의가 이제 지스쿨의 인강으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지금 직강 선생님들은 오늘 답안을 써서 저기 뒤에다 내셨는데 제가 답안지를 수거해 가면은 화요일 날까지 일단 제가 물론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도 직강 선생님들한테는 그 손으로 채점한 답안지도 나눠주긴 해요. 개인별로 다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더군다나 뭐 이런 문풀 모고 수업을 여름 가을부터 안 듣고 정말 부지런히 서둘러서 이렇게 봄부터 왔는데 아직은 쌀쌀한 바람 부는 겨울 느낌 나는 봄부터 왔는데 남들보다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이 봄 기간에는 제가 그 직강 선생님 답안지를 걷어가지고 토요일 날 가면은 여러분들 이따가 저 쉬는 시간에 일반 영어 타임 끝나고 영어학 넘어가게 되는 한 7, 8분 쉴 텐데 쉬는 시간에 저 뒤에 냈던 자기 답안지에다가 뭘 써놓냐면 자기 이메일 주소 써놓으세요. 이메일 주소 다른 거 뭐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써놓으시면은 제가 뭐를 하느냐 그 이메일 주소로 화요일 날 저녁에 각 개인별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노출 안 됩니다. 개인별로 철저히 그 당사자한테만 그 첨삭 결과를 화요일 날 밤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커렉션을 먼저 받으시고 또 다음 주 여기 다시 2주차에 오시기 전까지 복습 좀 많이 해서 올도록 옛날엔 이런 걸 잘 안 썼는데 올해는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굳이 여름부터 와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마다하고 봄부터 오는 사람은 뭔가 좀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저기 뒤에 냈던 자기 답안지에다가 자기 이름 옆에나 밑에 이메일 주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월요일 날 이 시험지가 올라오면은 이 강의 함께 올라오면은 먼저는 그 해설 강의를 듣지 마시고 인강 선생님들은 먼저 이 문제집 파일부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그 시간을 딱 여기 정해진 대로 시간을 재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이 정해진 시간이 뭐냐면은 그 시간 안에 답안 쓰는 것까지 다 하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문제 다 읽으라는 시간이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워드 파일이든지 아리한글 파일이든지 아니면 손으로 쓴 거 그림 파일이나 PDF 파일로 스캔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돼가지고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컵클래식 컵클래식 다음.net 요거 만든 지가 꽤나 오래된 거예요. 이 한메일 다음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95년, 6년도인가 7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제가 요 이메일은 97년인가 98년에 만들어가지고 제 인생 이메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메일이 그 당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는 이메일이 다 유료였는데 이재용 사장이 한메일 창설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무료 이메일을 뿌린 게 이 다음 한메일입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길래 좋아서 저도 98년도 초반인가 97년도 후반에 만들었던데 여태까지 이걸 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메일함에 보면은 제가 이 학원 강사로 시작해가지고 첨삭 지도를 90이란다. 07년도인가 08년도인가 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07년도 수험생들이 보내왔던 그 인강생들 보내왔던 첨삭 메일이 지금도 제 이메일 한 메일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공짜 한 메일을 그 용량 무제한으로 쓰기 위해서 해마다 연간 결제를 해가면서 남들 공짜로 쓰는 한 메일을 유료로 계속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옛날 자료가 뭐 10기가인가 몇 기가 빼놓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 이메일함 여러분이 볼 수는 없겠지만 보면은 07, 08년도 당시 수험생들, 뭐 직강생했는데 결석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만 몇 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그동안에 참 고생 나도 엄청나게 했구나, 스스로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직강생분들은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3일 이내에 직강생분들도 첨삭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강생분들은 인강생들은 그렇게 이메일로 첨삭 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직강생과는 달리 인강생분들은 각자 수강시청에서 강의 듣기 시작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인강생분들은. 그래서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수강시청에서 강의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텀으로 한 회차씩은 꼬박꼬박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또 밀리면 이것도 되게 머리 아픕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의 시험지 일령 문학 파트부터 이제 오늘의 시험지를 보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요런 OT 부분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3, 4월 달에 처음이라서 평소보다는 이제 문제 해설에 대해서 좀 그 답안 착성과 관련된 기술적인 얘기를 평소보다는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령 문학이 6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령 문학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뭡니까? 6개인가 7개가 나왔어요. 근데 많이 나오면 8개입니다. 그래서 일령 문학이 적으면 6개, 많으면 8개. 그래서 많으면 8개에서 32점을 채우고, 적으면은 뭐 어떻게 딱 24점 채우거나 아니면 28점 채우거나 하는 뭐 그런 건데, 평균 한 7개 나와요, 일령 문학이.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근데 오늘은 이런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6개를 풀어보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령 문학 파트는 이제 7개로 이제 문제가 돌아가요. 7개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영학 파트도 또 영학 파트에만 따로 해당되는 OT 내용이 한 10분 남짓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학 파트는 또 오늘은 5개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영학 파트도, 영학은 평균 6개 거의 고정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가 7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영학은 그 외에는 6개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영학은 이제 오늘은 OT 때문에 5개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영학은 이제 6개로 기출에 나오는 개수 그대로 매주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강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해 이 모든 문제는 다 작년 만든 문제 없어요. 다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고,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리냐, 직강생분들은 저기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답안지에 써서 제출하시고, 혹시 오늘 답안지를 늦게 와서 못 쓰신 분들은 그냥 따로 어떤 빈 종이 같은 데다가 이메일 주소 적어서 저한테 주시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해드리냐면은 직강생분들한테는 매주 이제 한 목요일 정도에, 그다음에 인강생분들은 지스쿨에 강의 업로드 될 때, 지금이 우리가 지금 3, 4월 달 1주차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요거 말고 요거랑은 싹 다른 작년 3, 4월 1주차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령 문학도 있고 영학도 있고. 제 수업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단지 올해는 작년 문제 재탕 안 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배로 더 할 수 있도록 직강생, 인강생 모두 작년 3, 4월 달 문제를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다 이게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강생분들은 제가 뭡니까? 그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녁에 작년 3, 4월 달 문제를 그 문제지와 해답지를 다 각자 개인 이메일로 드릴 테니까 그것도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 해설지 참조해서 맞춰보시고, 그리고 그것은 작년 문제는 물론 첨삭 대상이 아니죠. 첨삭 대상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혼자 풀어보고 해답지 맞춰보고 하다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나는 요 대목을 이렇게 썼는데 내 것도 답은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모범 답안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경우 좀 갈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직강생분들도 주중 연재라도 저한테 요 이메일 주소로 예를 들어 작년 1주차 문제 뭐 영어학 3번에서 저는 이거라고 답 썼는데 쌤 그 모음 다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제가 쓴 말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더라. 그럼 저 같은 경우 몇 점 맞을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 내용이 아예 틀린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중 연재라도 인강생분들도 그렇고 직강생분들도 그렇고 주중 연재라도 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하루 만에 가급적 다 답장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모든 OT는 다 끝났습니다. 일반 영어 파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맨 처음에 이제 일반 영어 기출한다. 그런 소리. 기출이 아니라 일반 영어 기입형 이제 두 문항이 나오고 있죠.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반 영어 기입형 2개랑 0시까지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이어서 나머지 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요거는 이제 경제에 관한 지문입니다. 이 경제는 우리 일반 영어 파트에 거의 예외 없이 해마다 한 개는 고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좀 매우 어려운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가끔은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 어디서 구해다가 뭐 일부 기사 선별해서 카피해서 그거 돌려가면서 막 스터디하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그런 경제 잡지가 종종 일반 영어 스터디 자료로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중등 임용시험 영어과 일반 영어에서는 경제 경영 지문이 거의 해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경영이 나오면은 대개는 좀 어려웠죠. 좀 우리 일반 영어 중등 일반 영어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뭐 대부분 다 문과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때를 회고해 보면은 사회 선택 과목 중에서도 뭐 경제라든지 경제질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다 사회문화 윤리 일단 기본으로 찍고 나머지 한두 개 뭐 한국지리 할까 뭐 할까 뭐 법과 사회 할까 이렇게 머리 돌리지. 솔직히 왜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 재미 더럽게 없어 진짜 인간적으로. 솔직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의 기본은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기는 제일 싫은 게 경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임용에서 경제 관련 지문 나올 때도 어려웠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가 체감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쉬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작년에는 명시적으로 경제 경영 소재 지문을 안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학 쪽에서 어려운 지문도 빠졌어요. 그 대신에 인상파, 후기 인상파는 그 지문 갖고 수험생들이 좀 약간 혼란스러웠던 답은 어느 정도 방향이 가늠되는데 확실히 요 표현 써야 맞느냐 아니면 뒤쪽 요 표현 말고 저 앞에 있는 거 써도 되느냐 그 후기 인상파에 관한 서술형 과제 중에서 약간 뒤에서 답이 되는 문구를 꺼내올까 좀 앞에 가서도 그럴싸한 거 꺼내도 물론 뒤쪽에서 가져와야 맞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만은 미술 쪽이 어려운 게 나왔고 과학, 경제, 경영이 갑자기 작년에는 온데간데 없어지다시피 하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쉬웠던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작년 얘기고 그건 근데 여태까지 8년간의 평균을 보면은 경제, 경영, 과학은 생략할 수 없어요. 8년간의 인력, 내용 소재 통계 평균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게 우리 기출에서 역시 많이 나왔던 일반 영어 기입형 문제 포맷으로 본문 주고 그 다음에 커멘터리 주고 커멘터리에다가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 꺼내서 집어넣고 이것은 뭐 거의 해마다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고 거의 해마다 한두 개는 거의 기본으로 나와주시는 아주 그런 표준적인 가장 교과서적인 출제 유형이고 우리가 3월 달에서부터 이런 유형에는 많이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늘 강조되는 건 그거죠. 본문 해석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이 커멘터리 부분을 잘 먼저 봐라. 그러면 커멘터리 부분에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식의 클루, 단서가 되는 것들을 의외로 많이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앞으로 습관하셔야 됩니다. 커멘터리를 주는 기입형은 무조건 커멘터리 보고 거기서 뭔가 단서를 얻은 채로 본문으로 간다는 거 이건 뭐 기본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커멘터리 쪽 박스 글에 보면은 자, 이 글에 의하면은 현대 웰페어 스테이트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지국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고 흔히 여겨지는 복지국가라는 거죠. 복지국가는 여러 요소들을 이제 결합한 거다. 하지만 그것은 역할 내지 지위를 강조한다. 뭐에 governmental institution, 국가기구, 국가조직에. 그러니까 국가기구, 국가조직은 그 나라의 행정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의 역할, 지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복지국가다. 그러니까 웰페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스테이트, 국가 역할에 중요시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있는 것은 커멘터리 맨 끝이죠. 맨 끝에 보시면 뭐라 돼 있는가 봤더니 economic crisis의 era,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era가 시대죠. 시절에 어느 정도 긴 시대를 말합니다. 경제 위기가 좀 지속되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복지국가가 말하자면은 뭐의 방편, as a way of, 뭐뭐의 방편으로서 복지국가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빈칸이 있는 요 문장은 그 문장 안에 무슨 정보가 또 들어있냐면은 이 경제 위기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지문을 가급적 빠른 속도로 읽으시되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스키밍 앤 스캐닝으로 빨리 훑어서, 그래서 경제 위기가 좀 많구나 하는 데를 빨리 찾아내는 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대개의 경우는 맨 처음부터는 답될 부분을 바로 턱 내주는 본문에서 그런 일은 많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중간이나 중간 이후, 그렇죠? 본문에서 중간이나 중간 이후로 가야 이 답에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그 마지막 단락에 그 뭡니까 밑에서 셋째 줄에 그 뭡니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막 그런다 이겁니다. 오, 여긴갑다 라고 갑자기 우리 눈이, 그렇죠, 우리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란 말이 있는 거 마지막 단락, 그 마지막 단락 밑에서 넷째 줄이죠. 그런 말이 있고 그 위에 봤더니 이제 뭐 그 위에 두 줄 올라갔더니 뭐 컬랩스 붕괴란 말이 있고, 컬랩스 붕괴에서 한 줄 더 올라가 봤더니 unemployment, 뭐 실직이란 말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서 딱 봤더니 이게 셋째 단락, 그렇죠. 셋째 단락이 아무래도 요 커멘터리에서 답쓰라는 부분과 직결된 내용 여기 다 몰려 있는가 보다. 그럼 한번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셋째 단락부터 여태까지 쭉 스캐닝 해왔던 걸 멈추고 이제는 셋째 단락은 좀 천천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죠, 접근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시험은 세계 어느 나라 시험보다도 시험 보는 요령이나 속된 말로 눈치 이런 것을 엄청 강조해요. 사람이 성격이 너무 우직하기만 하거나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에는 매번 이상하게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시험은 거의 모든 시험이 이른바 평가 그 타당도는 좀 의심이 많이 되는, 진짜 실력 말고 다른 기술에 의한 정답 획득이 가능한 또 타당도는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건 셋째 단락이 되겠죠. 그래서 셋째 단락을 먼저 봅시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emerge, 막 부각되었다, 막 떴다, 떠올랐다. 뭐에 대한 리액티브 웨이로서, 리액티브가 뭐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한 반발로서 또는 반동으로서 이런 얘기예요. 뭐에 대한 반발로서 현대 복지국가가 그 부각되었냐면은 1930년대 그레이트 디프레션, 세계 대공황, 그렇죠. 미국에서만 해도 뭐 1,000몇백 개인가 하는 은행이 일반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만 해도 1,400개인가 1,900개인가는 은행이 다 망해가지고 문을 닫을 정도, 그게 바로 그레이트 디프레션, 세계 경제공황이죠. 1930년대. 그리고 이때 이거에 대한 반발로 그 현대 복지국가가 부각되었고, 그것도 현대 복지국가는 as a form of, 일종의 형태로서, 이게 이제 우리 코멘터리에서는 as a way of란 말로 살짝 바뀐 거죠. 뭐의 방식으로, 뭐의 이제 방식으로. 여기 나옵니다. state interventionism이란 말이 국가 개입 이런 얘기예요. 인터벤션이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시합하는데 선수들끼리 경기를 잘하고 있으면은 심판이 개입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반칙하고 막 서로 열받는다고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런 막 심판이 개입해서 정리하고 쫓아내려고 쫓아내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떤 권위자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그래서 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는 이 경제로서는 최악이죠. 최악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시장 경제라고 해도 더 이상 시장한테 맡겼다가는 시장에게만 맡겼다가는 나라 망하겠구나, 세상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스테이트 이너벤셔니즘,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다. 그래서 뭐 하려고 국가 개입했냐? 어드레스 하려고. 어드레스는 뭐 연결원 원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드레스 뭐뭐뭐 하면은 뭐뭐뭐라는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주로 뭐 연결원 원서 같은데 학생들 지도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죠, 이거. 그래서 실험 문제, 로스트 아웃풋은 잃어버린 생산물, 아웃풋은 생산물이에요. 잃어버린 생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컷 생산해놔도 경제가 워낙 망해서 값어치가 없어진 거, 여기 잃어버린 생산물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렇죠. 경제가 망하고 뭐 인플레, 디플레, 오만 가지 소리 뭐 다 해버리면은 과도한 인플레가 어떻고 디플레가 어떻고 막 오만 가지 소리 하면은 공장에서 회사에서 아웃풋을 내놔봤자 그건 다 상실된 거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 돼버리죠. 그리고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제도의 붕괴, 이게 바로 컬랩스, 붕괴, 금융제도의 붕괴라는 게 이게 바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 은행 망해서 문 닫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시기에 뭐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뭐다? 스테이트 이노베이셔니즘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맞아 보시면 70년대 후반에 되면은 후반 무렵에는 컨템퍼러리 현대적인 그 자본주의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는 그 2차 대전 후에 그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뭐의 위기냐면 케인지언이즘, 케인작파죠. 이거 여러분들 경제에서 말하는 케인작파의 위기 때문에 이제 70년대 후반쯤 되면은 복지국가에 또 위기는 오긴 온다. 그리고 또 복지국가 위기는 또한 뭐 때문이냐? 인파트 부분적으로는 그 뭡니까? well articulated, 그 잘 만들어진 ideologically 그 이념적 기반이 부족해서다. 잘 만들어진 이념적 기반이 부족해서 그 현대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럼 뭐에 대한 잘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기반이 있냐 했더니 웰페어 스테이트에 대한, 복지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한때는 복지국가 제도, 즉 국가 개입, 이게 좀 먹혔는데 70년대는 좀 기울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2차 대전 끝나고 그 자본주의가 좀 맛이 가고 케인작파도 그 위기를 맞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뭐냐면은 현대 복지국가에 대한 그 이념, 지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란 말로 여기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 끝에가 요 마지막 단락이 말하면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 답이 되는 것이 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제가 해석을 안 하고 띵겨먹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 해답지 자료와 함께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한 주 동안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1회차 모든 지문에 대한 또 번역본을 프린트로 아예 싹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한 주 동안 복습하고 계시면은 다음 주에 그 번역본 프린트와 함께 완벽히 또 복습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 네, 2번으로 가보시면은 이건 약간 심리학적인 지문입니다. 심리학 지문.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습관 형성이라는 거, 요건 우리 이제 문과 쪽 선생님들이니까 대부분 다 우리 이제 대학교 때 뭐 사범대를 나오셨건 비사대 인문사회계를 다른 학과를 나오셨건 되게 다 문과 쪽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대학교 다닐 때 주로 이제 교양 필수나 계열 필수 과목으로 한 번씩은 배우는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고, 요것도 이제 2번도 그 뭐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기입형이죠. 근데 기입형의 또 다른 유형이죠. 아까는 커멘터리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기입해 넣는 거였는데, 요건 이제 뭐냐? 요거는 본문 자체에 빈칸이 있어요. 본문 자체에 빈칸이 있고 답도 본문에 다른 데서 끌어당겨 오시면 되는 그런 기입형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1번 형태 기입형보다는 2번 형태 기입형이 살짝 많아요.
1번보다는 2번 형태 기입형이 좀 살짝 많은 편이다. 뭐 그것도 뭐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이 은근히 체감상 더 어려워하는 것도 이 본문에 빈칸 있는 요 기입형을 좀 더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상 더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뭐 3, 4월 달 문제라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체감상 그렇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빈칸이 역시 뭐 처음부터는 안 나오고 뭐 끝에 게 있는 그런 건데, 자, 그럼 일단은 끝단락을 또 먼저 봅시다. 끝단락을 보시면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있다. 도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온라인상에 또는 모바일상에 앱,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폰 앱이죠. 앱들이 있고 한데, 요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디자인, 설계된 거다. 뭐를 돕기에 설계된 거냐면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이런 겁니다. 여기 첫째 문장, 마지막 단락 첫째 문장에 있는 대절은 이건 이제 뭐냐면은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사인데 뭐를 꾸며주는 관계사냐면은 그 마지막 단락 처음에 나오는 variety부터 apps까지, variety부터 apps까지 여기가 주어잖아요. 이 주어 부분을 수식해주는 관계사가 이렇게 문장 뒤로 가버렸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같은 그 영어학 개론책에 보시면은 엑스트라 포지션 됐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명사구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그 관계사가 바로 꾸며주는 명사 바로 다음 뒤에 붙어 있으면은 그 앞부분, 주어 부분 이런 데가 가분수처럼 너무 길어진다. 너무 길어져.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절을 앱스 바로 다음에 그대로 원래 있던 자리가 거긴데, 대절이 관계사 대절이 댓부터 포메이션까지가 그 모바일 앱스 바로 다음에 있었던 건데, 거기다 얘네들 다 써놨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주어 하나만으로 거의 뭐 한 줄 반, 두 줄이 차버리는, 그래서 좀 안 좋은 비유로 그냥 가분수가 돼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냥 그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처럼 머리가 몸뚱아리의 반 이상 돼버리는 뭐 그런 식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같은 책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관계사절 대절을 뒤로 엑스트라 포지션 시켜버린 뭐 그런 경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습관 형성을 돕는 디지털 도구들, 다양한 앱들이 개발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예컨대 헤비티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앱이라고 그래요. 뭐 이게 뭐 아이폰용 앱인지 안드로이드폰용 앱인지 저는 안 깔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하면 뭐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앱이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냐, 뭡니까?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잘 모른다니까 바로 옆에 컴마하고 바로 옆에 이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 컴마 다음에 있는 사실상 동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임플먼팅 하는 거다. 보충해 준다, 이런 거죠. 뭐를? 스트래터지, 이 전략, 책략을 그 비디오 게임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게미피케이션은 스펠링에서 보듯이 그 게임화 시키는 거예요. 게임화 시킨다. 게임에다가 그 IFY라고 하는, 그러니까 잠깐 제가 뭐 시간을 내서 이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게임이라는 거죠. 게임이라는 게 있고, 게임에다가 원래는 FY죠. IFY. 게임에다가 IFY 하면은 동사와 전미어예요. 그런데 다시 에이션 하면은 명사와 전미어예요. 그래서 게임화 시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게미피케이션은 게이미피케이션 하면은 게임화 시키는 것, 게임처럼 만들다 였는데 게임처럼 만드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처럼 앱에서 뭔가 게임처럼 작동하는 앱이 있나 봐요. 게임처럼 진행되는 앱이. 근데 그 앱이 뭐냐면은 그 비디오 게임 속에서 그 책략을 우리에게 강화시켜줘요. 그 뭐하는 책략? 그 리얼 라이프 태스크, 현실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과업을 할 수 있는 책략을, 그러니까 이 앱을 작동시키면 이런 거죠. 일종의 모바일 게임 같은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뭐를 배우느냐? 리얼 라이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책략 이런 것을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게임 속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배우도록 우리에게 해주느냐 하면은 에딩 뭐뭐 빈칸 뭐뭐를 우리에게 더해줌으로써 게임을 막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더 주어져요. 그 게임 앱 속에서 빈칸 뭐뭐가 주어지는데 빈칸 뭐뭐의 예가 서치해지 예컨대 뭐냐면은 경험치와 금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하나라도 해보신 분들은 게임에서 이 경험치라는 게 나의 아이디, 나의 캐릭터의 경험치가 레벨 0나 1부터 시작해서 이 XP에서 경험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건 뭡니까?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 같은 게 쌓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앱을 구동시켜 하다 보면은 경험치, 엑스피리언스 쌓이고 일종의 보너스 상금처럼 주어지는 금 쌓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게임에서 잘 그 게임 과제 풀어가다 보면은 일종의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뭐 보답, 보상 같은 게 주어지는 그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다른 단어 중에서 이 말하면 리워즈 요게 이제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빈칸 다음에 예컨대 경험치 올라가고 금 많아지는 거 여기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구나 뭔가 받는 거 얻는 게 있구나 라는 그런 감을 그럼 딱 잡으시고 그럼 이 비슷한 거 뭐 없나 했는데 저 첫째 단락이나 둘째 단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어렵쇼? 얘네들 또 첫째 단락이나 둘째 단락에서 뭔가 보상이라는 얘기를 한 두 번인가 더 해주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둘째 단락 봅시다. 둘째 단락 보면은 뭡니까? 메인 컴포넌트가 있어요. 말하면 주된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죠. 뭐하는 헤빗 포메이션을 해주는. 그런데 그 메인 요소가 뭐냐? 우리에게 습관 형성을 해주는데 뭐냐면은 컨텍스트 큐, 이 맥락에서 나오는 정보, 힌트 이런 게 있고 행동적인 반복 행동 이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뭐다? 리워드,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습관 형성을 하려면은 습관 형성을 하는 주체가 자기가 찬 이때 컨텍스트는 환경이에요. 환경 컨텍스트는 습관 형성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찌 행동하면 좋을지 눈치 힌트를 막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눈치 힌트를 알아차리는 짓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역시 습관 형성은 뭐죠? 행동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반복. 그렇죠. 반복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비헤이비어를 했을 때는 리워드가 주어져야 그 올바른 비헤이비어가 이른바 reinforce, 강화되고 이런 건 우리 심리학에서 다 배웠죠. 요 트리오가 여기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상이란 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환경에서 주어지는 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가 환경에서 주어지는 힌트가 되냐면은 prior action이라는데 이게 한문으로 따지면 선행 행동. 현재 하는 행동보다 prior, 앞서서 일어난 행동.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습관 형성의 주체로 하나의 행동 주체로 요 주어진 컨텍스트 환경에서 뭔 행동을 해야 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이런 데서 꼭 요런 데서 prior, 전에 요런 걸 했더니 괜찮았어. 전에 이런 걸 했더니 프라이어 액션. 전에 요런 환경에서 괜찮았던 프라이어 액션. 전에 해봤던 행동. 그걸 탁 떠올리면 그래 한번 이번에도 이렇게 해봐. 오 맞았어. 이번에도 이렇게 했더니 보너스로 10,000원 덜커덕 내 주머니에 우리 엄마가 끼려줬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릴 적에 뭐 그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타임 오브 데이, 하루 중 언제인가, 시간적 단서. 그다음에 로케이션, 장소가 어딘가. 사실 이거 장소가 어딘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말한다든지 우리 집 부엌이구나. 부엌이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보니까 설거지나 뭐라고 좀 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뭡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서 이제 트리거 촉발하는 거죠. 그 습관적인 행동을 이런 것들에서 다 지금 내가 이 컨텍스트, 이 환경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큐, 단서를, 힌트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은 이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소시에이트 연상하는 거, 그 행동과 그리고 또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행동이 말하면은 우리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할 수 있다. 행동이 come to the surface,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습관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습관이 된 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습관이 딱 몸에 bek히면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둘째 단락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그 보상 얘기가 드디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액추얼 실제로는 습관인 것이 행동이다. The behavior 행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행동 별거 아니야. 액추얼 실제로는 habit 습관인 거 그게 행동인 거야. 근데 그 실제로는 습관인 게 뭔 습관인 거냐? 한 사람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그런 습관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리워드 보상이 예컨대 뭔가 기분 좋은 느낌 같은 보상이 이제 따라오는 그런 게 행동인 것이야. 그러니까 행동 그 별거 없다. 한 사람이 뭔가 해보고 뭔가 해본 다음에 뭐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보상 주어지고 이러면 그게 그렇게 돼서 습관이 되면 그게 뭐다? 행동이다라는 뭐 그런 식의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뭐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therefore 따라서 continue 계속해서 habit 루프를 계속하는 거. 루프가 순환이죠. 순환. 여러분들 삥삥 도는 거. 습관의 순환.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기분이 좋거나 누가 보상금을 주거나 어른들이 칭찬해 주거나 하면은 리워드 보상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상받은 김에 더더욱 기분이 업돼서 계속 그 습관을 계속 해나가는 거. 루프 계속 이어가는 거. 계속 돌리는 거. 요게 지속된다. 이러다 보면은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뭐다? 습관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여기서도 기분 좋은 것 같이 뭔가 좋아 보이는 거 요걸 리워드라고 이미 말했구나. 그렇구나. 이런 대목은 리워드란 말 쓰는 거구나. 여기서도 힌트를 받아가지고 또한 저 밑에 단락 빈칸 자리도 뭐다? 그 뭡니까? 이게 리워즈라는 걸 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답에서는 리워즈라고 복수가 돼. 왜냐하면 본문 다른 데는 리워드 말고 리워즈도 있거든요. 좀 쫀쫀하게 채점을 하면 리워즈가 맞는데 왜 그러느냐? 빈칸 다음에 보면은 서처즈 예를 들어서 해놓고 두 개가 나왔어요. 경험치 높이는 것과 게임 속에서 금이 쌓이는 거 이렇게 서치즈 다음에 두 개가 있으니까 말하면 칼같이 하면은 이제 바로 리워츠라고 해야 되는 작년에도 뭐 기입형 문제 우리 인령 문화가 아닙니다만 연교론에 리얼 리아 그 단수로 쓰냐 복수로 쓰냐 그거 갖고 사람들이 괜히 그 시험 끝난 다음에 막 엄청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게 아예 0점도 차이, 1점도, 0점 몇 도 차이 안 났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한 0점 몇 정도나 이 정도는, 한 1 정도는 차이 났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그게 왜냐면은 작년에는 제일 어려운 문학 1년까지 체감 난이도가 무척 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학원에서나 예상 답안은 거의 같고 논란은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채점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었던 작년에 출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좀 안타깝게 1차에서 좀 안 되신 분들의 적지 않게 거의 반 이상, 반이 뭐예요? 사실 한 60, 70% 이상의 숫자가 자신의 가채점보다도 최소 5, 6점 이상, 심한 경우 10점가량 그 이상 떨어져 나온 수험생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럼 그 많은 노량진의 7, 8개가 넘는 임용 영어 강사들이 다 아주 개판으로 예상 답안을 냈단 말인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비록 강사들이 교수가 못 돼가지고 강사하고 학원에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언어적인 요소들, 뭐, 표현이 이상해서 의미가 좀 대충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석연치 않게만 전달됐다라든지, 아니면 문법적인 오류도 너무 티나게 오류를 냈다든지, 아니면은 단답형인데 단수 복수가 좀 오락가락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점을 안 한 게 아니다. 뭐 내용만으로도 어려운 해는 그런 거 인령 문학에서만 점수 살짝 깎고 영교 영어학에서는 언어 점수를 안 깎는 해도 있었어요. 솔직히 역대 채점 중에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결은 그 리얼리아 그 단수냐 복수냐 그것도 완전한 정답이 아니었을 경우는 한 반절 정도는 깎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나 좀 많은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넘는 1차에서 좀 안 되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 넘는 분들이
자기 가채점하고도 그렇게나 차이가 나서 나올 일은 그 가능성 외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염두를 해 놓으세요. 그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가봅시다. 자, 3번은 이제 3, 4월에 첫 영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3, 4월에 첫 영시 문제인데 3월에 분위기에 맞는 3월에 분위기에 맞는 영시예요. 이거 3월에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그 유명한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쓴 그런 그 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밀리 디킨슨은 참고로 말하면은 정말 유명해요. 미국 19세기 후반 시인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그 여러분들이 그 영미시 스터디용 아니면 개인 공부용 원서로 제일 많이 보시는 그 사운드 앤 센스 그 책 뒤에 보시면은 작가별로 그 사센 책에 무슨 시가 수록됐는가 작가별로 시 거기 수록된 시 목록을 다 적어놨어요. 사운드 앤 센스라는 원서 뒤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제일로 많은 작품이 수록된 시인이 바로 요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그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미시 원서에도 에밀리 디킨슨은 작품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 웃기고 좀 희한한 게 우리 임용에는 이 양반이 지난 30년간 딱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딱 그것도 90년대 임용은 거의 우리 스터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사실 별 상관도 없고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한번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거의 100편 정도 다 해석해 본 건 아니지만 쭉 넘기다가 봤더니 너무나 단순 명료한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나 유명한 문학계 자체 내에서는 에밀리 디킨슨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임용에서는 찬밥 희생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시들이 대부분 좀 많이 짧습니다. 많이 짧아가지고 요번에 시는 대부분 많이 짧아가지고 임용에 내기에는 분량이 안 나오는 시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에서 상당히 좀 배제된 게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건 그렇고, 바로 이제 3번 그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마치 3월이에요, 3월. 그야말로 지금에 어울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디렉션에도 있지만, 그리고 디렉션에도 있고 시 전체적으로 구사했지만은 이 시는 전체적으로 3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이 의인화, 이 personification, 의인화시켜서 쓴 겁니다. 마치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되게 설레고 들뜨는 마음으로 막 그 손님 웰컴하고 막 환영하고 막 아유 왜 이제 왔어 어쩌고저쩌면서 막 만나자마자 그냥 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얼마든지 폭풍 수다도 막 떨 수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분으로 손님을 맞듯이 봄을 알리는 새로운 계절, 즉 3월을 맞는 바로 그런 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주제도 제가 그만 해석도 안 해버리고 벌써 말했어요. 이 3월을 맞는 그 설레임, 반가움, 기쁨 그것을 말하고 있다. 요게 바로 이 시의 요지예요. 그럼 한번 이건 별로 안 길으니까 내용을 좀 훑어봅시다. 이건 Dear March 하면 원래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Dear가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의인법이에요. Dear 아무개 하면은 사람한테만 Dear 아무개 하는데 심지어는 뭐 동물한테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의인법입니다. 3월님 come in 어여 들어오셔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How glad. 전부터 look for you. 3월님을 찾아 헤맸었어요. Put down your head. 모자도 벗어서 내려놓으시지요. 진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아유 집에 들어오시는데 왜 자꾸 모자를 불편하게 이렇게 쓰고 계세요? 자 모자 벗어주시면 제가 행거에 걸어드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사람 취급하듯 3월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you must have walked 걸어 오신 게 틀림없군요. 걸어오신 게 how out of breath you와 걸어오신 게 틀림없다라는 걸 뭘 보하느냐? 왜 이렇게 숨은 많이 헐떡이시는지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차 타고 왔으면 막 숨이 찰 리가 없는데 약간은 좀 서둘러서 허겁지겁 막 걸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3월이 막 숨을 헐떡인다는 게 아니라 3월이 서둘러 왔다. 이 지긋지긋한 겨울을 빨리 보내고 빨리 오려고 3월이 서둘러 왔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3월이 서둘러서, 즉 봄이 서둘러서 오기를 그만큼 이 화자가 바랬던 거다.
그렇죠. 3월이 서둘러 헐레벌떡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실상은 뭐냐? 이 화자가 자신이 그 봄이 그렇게 빨리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실은 그 소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Dear 마치 3월님, How are you? 잘 지내시는가요? And the rest.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이것도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김아무개 씨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 쳐보세요. 그럼 그 김아무개 씨한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나저나 댁에 다른 식구들은 잘 계시지요? 그렇죠.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그분한테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에 인사치레이긴 하지만은 뭐 댁에 계신 다른 분들도 잘 지내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치레를 한마디 건네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3월을 계속 사람 취급해서 3월님네 댁 식구들 레스트 다른 분들도 뭐 잘 지내시지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디어라는 호칭 부르는 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댁에 다른 식구는 잘 지내시지요? 이러기까지 이 모든 게 요 무엇이다? 3월을 철저하게 사람 취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구절이 다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요 작가분께서 그만큼 무엇이다? 공감 능력. 그렇죠. 공감 능력이 그만큼 끝내주게 높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Did you leave nature well? 자연은 잘 남겨두고 오셨지요? 이때도 네이처를 잘 남겨두고 오다란 말은 3월을 계속 손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댁에 누구누구는 잘 남겨두고 오셨죠?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댁에 아직 아기가 어린데 혹은 댁에 나이 든 어르신 계신데 그분 집에 잘 모셔두고 오셨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역시 또 안부를 계속 마치 네이처, 자연을 3월의 식구처럼 삼아서 계속 이걸 핑계로 3월이라는 것에 안부를 묻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 3월님하고 come right upstairs. 이때 right은 곧바로 이런 얘기죠. 곧바로 바로 upstairs 위층으로 가시죠. 저랑. I have so much to tell.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만에 반가운 친구면은 그냥 커피 한 잔 딱 타놓고 아니면 배고프면 음식 하나 딱 시켜놓고 그냥 진짜 오랜만이다 하면서 그냥 폭풍 수다를 2시간도 3시간도 듣고 계속 바로 쏘아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3월을 그런 식으로 반갑게 맞는다 이거죠. 그 다음 둘째로 가봅시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들이 보낸 편지도 받았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편지, 새들이 보낸 편지 둘 다 3월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봄이 오는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겨울이 가고 3월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봄이 오는 징조는 벌써 느꼈지요. 이런 얘기예요. 날씨도 좀 풀어지고 그렇죠. 해도 좀 길어지고 마당에 푸른 싹도 좀 도로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새, 겨울에는 안 보이던 새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에서 뻐꾹뻐꾹 지치배배하면서 막 겨울에는 안 보이던 새가 다시 뻐꾹이 날리면서 소리 들려보니까 이제 봄 오는구나라는 그런 감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The maples never knew. 단풍은 절대 모르지요. 당신이 여기 온다라고 하는 것을 I declare.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declare는 장담하다. 단풍 그 녀석은 3월님 당신 오는 거 몰라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자연인데 누구는 3월에 딸린 같은 식구라고 해주고 메이플 왜 그러냐? 메이플은 알다시피 가을 하니까 가을. 가을은 또 뭐예요? 바로 겨울 직전. 그렇죠. 단풍이 막 진하게 드는 가을은 가을 중에서도 먼 가을이냐면은 통상 겨울 바로 직전의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메이플은 왜 똑같은 자연인데 갑자기 찬밥 시세냐? 얘는 봄이 아닌 가을 겨울의 상징이니까. 가을 겨울의 상징이니까 가을 겨울 상징하는 단풍 그 녀석 걔는 지킵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녀석이 알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빼버립니다. 그다음에 how red their face. 그리고 그 녀석들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요. 얼굴 빨개지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표시죠. 그러니까 우리 3월님, 봄님이 오는 것을 싫어했던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그 녀석들은 지금 속된 말로 엄청 쪽팔릴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걔네들의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요라는 것은 가을, 겨울을 상징했던 것들은 되게 부끄러워졌을 것이다. 왜? 봄이 왔으니까. 하지만 3월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왜? All those hills. 이 모든 산들은 어떤 산들? 당신이 내게
나를 위해서 to 휴 온갖 그 휴가 뭡니까? 색채죠, 색채.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남겨둔 이 모든 언덕에는 그 온갖 색깔이 지금 다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둘째 보면 there is no purple suitable.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직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no purple이 이제 뭐 자주색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자주색 같은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you took it all. 이때 it은 그 윗줄에 있는 purple suitable 적절한 자주색을 말합니다. 이 purple suitable에서 suitable이 purple을 꾸며주는 뒤에가 앞에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예요. 적절한 자주색 그런 건 없어요. 왜? 당신이 그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자주색도 뭐냐면 늦가을이나 겨울의 색깔이에요. 늦가을에 단풍 엄청 들어서 빨갛을 때 거의 흑색과 빨간색 중간 자주색으로 그 단풍 물들고 그거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을에 자주색으로 단풍 물들어서 떨어지면 겨울 내내 자주색 그 낙엽 떨어진 게 온 산에 막 들에 다 퍼져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가을 겨울 색깔이에요. 이 봄에는 수터블 적절하게 어울리는 자주색 그런 게 없다. 즉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봄인데 가을 겨울도 아닌데 무슨 자주색 낙엽이냐. 이미 다 없어졌다. 바로 요 소리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해설지도 있듯이 요 시의 요지는 봄을 맞는 시인의 감정이 매우 설렌다란 말은 우리 모음담 보시면 그냥 익사이팅하다. 또 사람을 주어로 여기서는 주어가 feelings가 주어니까 모음답안 첫째 줄에서는 feelings 사람 아닌 게 주어니까 exciting이라고 됐지만 내레이터 사람을 주어로 했다고 만약에 문장을 바꿔버리면은 excited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3월로 상징되는 스프링 봄이 오셔서 이 화작께서 매우 excited 되어 있다라는 게 간단해요. 이 시의 주제라고. 그래서 뭐 물어보고 감탄하고 물음표 느낌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봄이 왔을 때 환희, 기쁨, 설레임 이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 시의 주된 뭡니까? 그 수사법은 이 personification 이제 한마디로 뭐죠? 의인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한마디로 봄을 사람으로 취급해서 이 봄이 와서 3월이 와서 자기가 얼마나 들뜨고 기쁜지 그 의인화된 의인화된 3월에게 봄이 와서 3월이 와서 기쁜 자기 감정을 다 쏟아 넣으려고 다 표출하려고 이런 의인화법을 이제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우리가 풀게 되었습니다.